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446페이지 66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68번. 자,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1번.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누구든 다 구속하는 것을 법규라고 해요.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 규범이 된다. 맞고요. 자, 2번에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니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 공무원만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국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위반하더라도 위반한 공무원만 징계 책임을 질 뿐이지 위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에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하죠.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고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죠. 법규명령이 왜 공포를 요해? 국민한테 적용이 되니까 국민한테 적용되려면 공포를 해서 알리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명령은 공포가 필요하고 행정규칙은 국민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까 공포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행정규칙의 수명자인 공무원한테 도달해야죠. 공무원한테 도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공포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669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 3번에 행정규칙의 종류로 고시, 훈령, 예규, 일일명령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4번에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 추상적 명령을 말하고 대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경찰관이 위반하면 그러니까 경찰관이 행정규칙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행정규칙이 내부 공무원은 규율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되지 않아요. 위법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위법입니다. 위법이 되면 저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국가배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규칙은 그런 건 일으키지 않아요. 행정규칙은 뭔만 일으켜? 그냥 지켜야 하는 의무 위반한 공무원의 징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670번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자, 3번에 유인명령은 법규명령, 집행명령은 행정규칙. 이거 엄청 유명한 지문 저 행정법, 헌법, 경찰학에서 엄청 나오는데 법규명령 안에 유인명령과 집행명령이 있기 때문에 집행명령을 법규명령 말고 행정규칙으로 넣어놓으면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에 일반적으로 대내적 구속력 유무에 있어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은 동일하다. 이게 꼭 이상해 보였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왜? 공무원은 다 똑같이 구속하니까. 행정 내부는 똑같이 다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대내적 구속력 유무에 있어서는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행정규칙이 있고요. 행정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령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뭐고 훈령은 뭐죠? 그냥 행정이 내부 규율을 위해서 그냥 만든 것이 행정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규칙 종류가 뭐야?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이 있어요. 자, 근데 훈령은 뭐야? 훈령하고 행정규칙하고 다르게 보이는데 훈령의 종류를 얘기할 때 협의의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행정규칙하고 훈령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규칙, 훈령 다 그냥 내부를 규율하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그냥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행정규칙이라고 표현하면 주로 법규명령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서 행정규칙이라고 표현하면 법규명령이랑 비교해가지고 법규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하고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않은 행정규칙하고 비교가 되고 대신 훈령이라고 표현하면 직무명령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행정규칙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법규명령이랑 비교를 합니다. 자, 법규명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법규명령은 법규고 행정규칙은 비법규입니다. 법규가 뭐야? 누구든 구속하는 거, 누구든지 구속당하는 거 이것을 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되고 판사도 자기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만 하는 구속을 받는 그것을 이제 법규라고 하고요. 행정규칙은
공무원만 구속하는 거, 누구든 구속하지 않는 거, 그것이 이제 이 행정규칙 비법규고요. 자, 근거가 법규명령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법규라는 것이 누구든 구속하기 때문에 국민도 구속하고 판사도 구속하는데 그것이 저 국회를 통한 이 시원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이 법규명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행정이 세상을 그냥 규율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법으로서 세상을 규율하는 것은 입법부를 시원적으로 해서 규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라는 것이 누구든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규 명령을 입법부의 시원적인 권력 없이 그냥 행정 단독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치 않죠. 왜?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행정 내부만 구속하니까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법규 명령은 요식행위예요. 문서의 하여튼 법전의 형식으로만 만들어지죠. 법규 명령은 법전의 형식으로만 요식행위, 문서, 법전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그러나 행정규칙은 불요식행위죠. 왜? 행정규칙 안에 저 훈령, 고시, 예규, 일명령 등등등등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행정규칙은 문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문서가 아닌 그냥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냥 행정규칙 안에. 그래서 그냥 행정규칙이 훈령이랑 똑같다니까요. 짜잘한 것들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규칙 훈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공포. 법규명령은 공포가 필요합니다. 왜? 국민을 구속하니까. 국민을 구속하려면 국민한테 알린 다음에 구속해야지. 그래서 공포가 필요한 것이고,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명자인 공무원한테 알리게끔 도달만 하면 그냥 됩니다. 자, 종류가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은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뭐 등등등. 자, 내용이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이 가능하고요. 행정규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위반 시 효력이 법규명령 위반하면 위법이야. 근데 행정규칙이 위반되면 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꾸지람을 좀 듣는 것이지 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671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1번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성격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법령 보충 규칙입니다. 상위 법령의 유임을 봐서, 원래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유임이 필요치 않은데 특별히 상위 법령에서 유임을 해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정한 행정규칙은 법령 보충 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라고 해서 그것은 법규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또 그렇게 봅니다. 자, 2번에 그것이 이거죠. 이른바 법령 보충 규칙. 이 법령 보충 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저 해설을 보시면 그냥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유임해준 법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유임을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 자체적으로는 행정규칙의 성격 자체가 법규의 효력이 아닌데 이 법령 보충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유임을 해줘 버리니까 그 유임을 해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3번이 이제 아까 이게 봤던 것이고요. 저기 670번 넘어갈게요. 670번 훈령. 1번에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바란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 사항에 관한 것일 것, 그 다음에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일 것, 아니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면, 여러분 훈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급관청이나 하급공무원한테 상관하는 거,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이 독립적인 사항을 간섭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 아니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것은 간섭하면 안 되지. 훈령이나 이 행정규칙이 간섭하는 거잖아요. 내부 공무원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하는 것이 이 하위 공무원 독립적인 사항은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사항이 아닐 것이 훈령의 요건입니다. 여러분 맨 밑에 박스에 훈령의 요건, 형식 요건, 실제 요건 있죠. 이게 직무명령의 요건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서술 방식만 훈령의 요건은 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고, 직무명령의 요건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좀 서술하죠. 이 서술만 조금 다르지
형식적 요건, 실적 요건 똑같습니다. 이 실적 요건이 뭐예요? 실적 요건이 공법실입니다. 실자가 들어갔으니까 실적 요건이죠. 오케이? 공법실 또는 공적실. 실자가 들어가니까 실적 요건이요. 형식적 요건과 실적 요건하고 왜 구분을 해? 형식적 요건은 수명자가, 즉 하위 관청이나 하위 공무원이 형식적 요건을 따져봐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적 요건은 하위 공무원이 따질 권한이 없어요. 그냥 따라야 돼. 그냥 따라야 돼. 대신 딱 봐도 그냥 한눈에 봐도 그냥 위법함이 명백해. 그때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따르면 다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형식 요건은 실적 요건하고 왜 구분을 하냐면 형식 요건은 하위 수명자가 형식 요건을 따져봐서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적 요건은 따져볼 수 없어요. 다만 실적 요건 관련해서 한눈에 딱 봐도 그냥 위법한 것이 명백해.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실적 요건, 형식 요건 따지는 겁니다. 근데 실적 요건이 공법실 또는 공적실. 공법실, 공적실이 뭐냐면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적법할 것. 그래서 적법할 것 또는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적법할 것. 적법할 것, 뭐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 것. 그래서 공적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공법실까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여튼 것이 적법할 것, 뭐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법실,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그래서 실자가 있는 것이 실적 요건입니다. 공적실, 공법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직무명령도 똑같습니다. 직무명령은 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서술한 것뿐이지 공적실, 공법실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자, 673번 경찰청 상호간 관계에서 감독 수단이 되는 훈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왜 그래? 훈령 안에 협의회 훈령, 지시, 예규, 일명령 다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훈령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것이죠. 직무명령은 그냥 지시 받는 것이고 여기 있잖아요. 훈령이 행정지시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어요. 협의회 훈령, 지시, 예규, 고시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훈령이라고 하면 스펙트럼이 넓어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종로경찰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울청 훈령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할 때는 어디를 따라야 돼? 서울청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이치야. 이 세상의 이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 막 말들이 서로 달라. 내 바로 상관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고 높은 사람 것을 따라야 된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 아무 필요도 없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허수아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의 이치가 내 위에 엄청 많아. 내 바로 윗사람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청, 경찰청 훈령이 서로 달라. 그때는 바로 직근 위에인 이 서울청을 따르면 됩니다. 자, 674번 넘어가고 675번도 넘어가고 676번을 보시면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를 지휘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이게 직무명령입니다. 이 직무명령이 지시랑 비슷해. 그럼 옆에 지시랑 뭐야? 저기 물어볼 때 훈령하고 직무명령을 물어보지 저 지시 같은 건 안 물어봅니다. 지문에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딱 언어 하나를 찍게 할 때 지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행정규칙, 그 다음에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행정규칙이나 훈령, 그 다음에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 직무명령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677번 넘어가고요. 자, 678번 훈령과 직무명령 1번에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확할 때에는 어떻게 되죠? 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한데 직근 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라요. 직근 상급관청에 따를 경우에는 그 상하 상급관청의 견해가 서로 다를 때 직근을 따르는 것이고 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할 때는 권한쟁의를 해야 되죠. 누구 걸 따라야 되는지 주관이 누군지 따져달라고 해서 주관쟁의를 해야 됩니다. 주관쟁의는 어떻게 해?
높은 쪽, 높은 곳한테 누가 해야 되는지 갈라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 차원에서 어떤 과가 담당인지 몰라. 그럼 과 위에 있는 뭐 부장이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뭐 행정안전부 무슨 부끼리 뭐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럼 총리가 그걸 갈라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주관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1번 해석을 보시면, 자,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련이 경합해. 그러면 상급관청이 서로 모순돼. 그러면 주관 상급관청.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려. 헷갈려? 보건복지부 거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둘째 줄에 주관 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어. 경찰청, 시도청. 그때는 내 바로 가까운 거, 내 바로 직근 시도청 거 따르면 되고요. 높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걸 따르는 겁니다. 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확할 때는 그때는 주관쟁의 방법으로 주관이 누군지를 가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려? 기본적으로 더 상급관청한테 가려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가르는 겁니다. 자, 679번 훈련과 직무명령. 자, 기억에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직무명령이 무조건 사생활에 다 미치지 않아요? 아닙니다. 사생활에 미칠 수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사생활에는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우리 경찰이 근무하다가 뭐 머리 막 안 깎아서 막 뭐 너무 길어. 그러면 좀 단정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혐오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머리를 적정하게 좀 잘라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머리 자르는 것은 네 사생활이지만 직무 관련된 사생활은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은 이제 간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직무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직무명령은. 자, 니은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할 수 있고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정규칙하고 훈령을 얘기할 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하고 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하고 법규명령하고 비교가 될 때는 주로 법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주로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근데 훈령하고 직무명령하고 다툴 때는 논리가 좀 복잡해. 복잡해서 이때 제가 왜 훈령하고 행정규칙하고 유사한 것이고 협의회 훈령, 지시, 예규, 고시, 일명령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직무명령 그냥 단순히 지시입니다. 지시. 직무 지시에 직무 지시. 훈령은 지시를 포함해. 그래서 훈령이 스펙트럼이 더 넓어요. 훈령이 스펙트럼이 더 넓고 훈령이 더 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명령 그냥 직무지시인데 훈령은 범죄수사규칙처럼 법조의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지시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679번의 니은에 훈령은 일반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어. 아니죠. 직무명령은 스펙트럼이 좁지만 훈령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일반적 추상적 범죄수사규칙 같은 이런 것들도 규율할 수 있지만 그냥 개별적인 지시도 훈령에 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틀렸고요. 자, 디귿에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해? 아니죠. 법규명령은 기본적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 훈령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필요치 않고요. 그때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맞죠? 이 직무명령 맞고요. 자, 미음에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이게 깊게 생각하면 엄청 헷갈려. 제가 왜 헷갈리는지 알아요? 왜 나도 헷갈렸으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건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훈령이 큰 거고 직무명령이 작은 거잖아요. 오케이? 훈령이 직무명령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큰 것을 포함할 수 없죠. 그냥 그것을 그냥 서술해 놓고 이 서술을 그냥 맞는 지문으로 그냥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가르칠 때 알아. 근데 그 말씀 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 그 측면에서 그냥 서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어. 그러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이 표현이 이거 뜯어서 해부하면 이 잘못된 반론도 제기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 없다. 그냥 그것을 서술한 것으로 보셔서 맞는 지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으로 봐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아래 훈령과 직무명령을 보시면 자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한테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 또는 하급기관 하급관청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3번에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훈령, 지시, 예규, 고시, 이를명령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한테 지시하는 것이 직무명령입니다. 그래서 자 대상이 훈령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요. 직무명령은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 효력이 훈령은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 공무원이 변경 교체돼도 유효하죠. 아니 범죄수사규칙 뭐 공무원 바뀌어도 범죄수사규칙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무명령은 직무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그 수명을 받은 사람 상대방 공무원이나 둘 중에 한 사람만 없어져 버리면 그냥 무효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자 공통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어도 발할 수 있고요. 전부 다 큰 틀에서는 전부 다 행정규칙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근거 없어도 발할 수 있고요.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대신 징계 책임은 지죠. 훈령이나 직무명령 따라야 할 훈령, 직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대신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자,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지 못한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이 말이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큰 것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680번에 훈령과 직무명령. 자, 2번에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걸 막 뜯어가지고 의문점을 제기하려면 엄청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명령이 지시인데 훈령 안에 지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명령이 훈령의 성격을 가지는 거지. 그러나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작은 것은 큰 것을 포함하지 못한다. 그냥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진다. 훈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 막 엄청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아까 첫 표현 있잖아요.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작은 것은 큰 것을 포함하지 못한다. 그 표현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3번을 보시면 직무명령과 훈령 모두가 법규가 아니므로 대내외적 구속력이 없어? 대내적 구속력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훈령 행정규칙하고 법규명령하고 공통점이 뭐야? 대내적 구속력은 똑같습니다. 대내적 구속력. 공무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대신 국민하고는 훈령 행정규칙은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법규명령은 국민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자 681번 넘어가고요. 682번. 자 훈령과 직무명령. 자 리을에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훈령과 직무명령 같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법규명령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683번 훈령과 직무명령. 1번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게 뭐랑 비교해야 돼? 제가 말씀드리기를 행정규칙이라고 적어두면 법규명령이랑 주로 비교가 되고 훈령이라고 적어두면 주로 직무명령이랑 비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 떠올리셔서 훈령 안에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훈령하고 직무명령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원 변동을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직무명령이고 훈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령 관련해서 어떤 때는 범죄수사규칙 같은 걸 떠올려야 되셔야 되고 어떤 때는 또 훈령 안에 지시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함께 떠올리셔야 되고 어렵습니다만 훈령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684번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서 찬성 측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개괄적 수권조항 찬성 측
이 경직법 2조 7호가 개괄적 수권 조항이다 라고 보는 그 찬성 측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 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 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개괄적 수권 조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성 측 논거 맞고요. 2번에 개괄적 수권 조항은 개별 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 개괄적 수권 조항을 반대하는 측에서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개괄적 수권 조항은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수권 조항으로 안 될 때만 적용하는 것이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게 찬성 측 논거 맞습니다. 3번에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상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개괄적 수권 조항을 반대하는 측에서 부작용을 엄청 우려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 조리상 한계로 통제 가능해. 이게 찬성 측 논거 맞습니다. 자 4번에 경직법 2조 7호는 맨 끝에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이 말이 뭔 말이야? 개괄적 수권 조항을 인정한다는 말은 작용법적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직법 2조 7호를 그거 작용법적 조항 아니야. 그냥 임무 조항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괄적 수권 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작용법적 조항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개괄적 수권 조항은 기본적으로 작용법적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경직법 2조 7호가 임무 조항이잖아요. 딱 보면 경찰법 3조, 국자법 3조 임무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무 조항적 성격이 강합니다. 임무 조항은 작용법적 조항은 아니죠. 그래서 경직법 2조를 조직법적 조항, 임무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개괄적 수권 조항이 아니다.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그 반대론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 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론 겁니다. 자, 685번 경찰 행정법상 일반 원칙. 자, 1번의 둘째 줄 중간에 경찰 작용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비례 원칙이 세부 원칙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적필상 원칙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된다. 그럼 적어도 하나만 충족하면 비례 원칙이 위배되지 않은 것이 돼. 말도 안 되죠. 3가지를 모두 지켜야 적법한 행정이 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위배돼도 위법한 비례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운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의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기존에도 있었고 행정기본법에 새로 규정이 또 들어왔죠. 여러분 행정기본법에 우리 일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흔히 비평자 신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유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경불 금지 원칙 이 중에서 행정기본법에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요? 자기구속의 원칙만 빼고 비평신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신부 이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685번 3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자유구속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평등원칙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자유구속원칙 그냥 유사한 거예요. 근데 평등원칙 적법에 대해서만 평등원칙 주장할 수 있어요. 위법에 대해서는 평등원칙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에 대해서 평등원칙 주장하는 순간 대한민국 망하죠. 그죠? 경찰관이 무단횡단하는 사람 한 번 봐줬어. 또 봐줬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저 사람들 봐줬으니까 나도 단속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법에 대한 평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에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법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서장이 사무착오로 아까 한번 나왔던 거네.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요. 뭐냐면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착오로 정지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이 취소 처분을 다시 했어. 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했어.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최초에 면허 정지 처분을 했으면 최초에 면허 취소 처분을 했으면 나 벌써 면허 취소했다가 다시 면허 따가지고 다시 제대로 활동하고 있을 텐데 최초에 실수로 면허 정지 처분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나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면허 취소 처분하면 당사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때 이 사람이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원래 법에 합당한 것은 면허 취소 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거고 면허 정지 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언제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죠.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신뢰보호 원칙은 적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평등원칙하고 다른 것이죠. 평등원칙은 적법에 대해서만, 적법한 관행에 대해서만 평등원칙이고, 신뢰보호 원칙은 월태생 자체가 유익법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자, 686번 저작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자, 2번에 경찰 비례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은 저작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여기서만 따르는 이익이 이제 공익이죠. 공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한다. 자, 적필상이 있는데 상당성의 원칙은 공익과 사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교해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이 협의의 비례 원칙이고 최소 침해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필요 최소한 이렇게 입에 그냥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이 최소 침해 원칙입니다. 필요 최소한. 이 상당성의 원칙은 마지막으로 공익과 사익을 다시 한번 비교 형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687번 저작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2번에 경찰 비례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 필요성 원칙은 필요 최소한, 최소 침해 원칙이라니까요.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죠. 벌써 이제 틀렸고요. 그때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돼요. 이것도 적합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하나 안에다가 적필상을 그냥 싸그리 다 넣어놓고 그냥 대충 막 섞어 놓아서 틀린 지문입니다. 오른쪽 688번. 현재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어. 이 적정 통보라는 것이 뭐냐면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하면 그 폐기물 처리하는 기계 같은 거 엄청, 그다음에 땅 엄청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바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여부 판단을 해달라고 먼저 신청을 한 다음에 적정 통보를 받으면 이제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죠. 폐기물 처리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적정 통보를 받았어. 그래서 막 땅 사고 막 기계 사고 해서 그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엉뚱한 이유로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이제 판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관할 관청이 엉뚱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다수 청소업자가 난립돼 있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어. 그러면 그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자, 2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 자, 주택사업계획 승인하면 집 지을 권리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막 대단위로 집을 지으면 큰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을 기부 체납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큰 이득이 되는 주택사업 개발 그것을 승인해 주면서 뭐 일정한 땅을 우리 시에다가 기부해라 이런 식으로 부관을 붙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규모 개발 사업할 때 공무원이 부관으로서 땅 많이 막 받거든요. 공무원이 그냥 자기 쓰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쓸 땅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같은 것들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아요. 받는데 그 공무원이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소송해서 다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로 기부 채널을 받아. 그러면 많은 사람이 사니까 학교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부당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청 공무원들 체육관 짓기 위한 용도로 땅을 받아.
그것은 관련이 없다고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터무니없는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거 말고 이것은 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공무원이 집니다. 져서 이 개발 사업으로 이득 얻은 다음에 반대급부로 부관에다가 걸은 것들도 그냥 싸그리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이 부당결부 금주조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에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해서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즉 음주운전 0.03 이상 똑같이 위반했어. 근데 한 명은 교통안전계에 근무하고 한 명은 그냥 뭐 다른 부서 내근직이야. 그러면 교통안전계는 음주운전 단속하는 부서인데 음주운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했으면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뭐 0.03 음주 수치가 걸린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뭐 반성하고 있는지 않는지 또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사람은 정직 2월, 한 사람은 정직 1월 이렇게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적법 위법을 불문하고 끝에 자유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아닙니다. 위법은 자기구속 원칙이나 평등 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적법에 대한 것만 평등, 자유구속 원칙 주장할 수 있고요. 자, 689번 경찰 비례 원칙 1번 독일에서 경찰법상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요. 그래서 원래 경찰 행정 작용에 있어서 비례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출발한 것이 경찰 비례 원칙입니다. 이 비례 원칙을 한마디로 하면 뭐야?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침익적 행정 위주로 되는 우리 경찰 행정에서 과도하게 하지 말라 이 비례 원칙이 발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비례 원칙입니다.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과도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 행정에서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이 비례 원칙이고요. 자, 이번에 최소 침해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을 한다. 최소 침해, 필요 최소한 필요성의 원칙이 최소 침해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 적필상의 상당성 원칙입니다. 상당성 원칙이 뭐야? 여러분 비례 원칙의 세부 3원칙이 적필상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 세부 3원칙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래? 자, 먼저 어떤 행정수단을 선택할 때는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돼요. 자,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국민한테 가급적 피해가 적게 돌아가는 최소 침해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적합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그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하고 그로써 피해가 가는 사익하고 비교 형량을 해서 공익보다 사익의 피해가 크면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참새로 참새가 아니지.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말라. 이 표현 쓰죠. 자,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마라.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마라. 이게 무슨 원칙이죠? 적필상 중에서. 비례 원칙은 맞아. 비례 원칙 세부 원칙 중에서 적필상 중에서 상당성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말라. 어느 마을에 경찰이 있는데 대포밖에 없어. 자, 대포로 참새를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잡을 수 있죠. 적합성은 오케이예요. 자, 필요성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때 최소한의 피해가 되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대포밖에 없어. 대포가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인 것이죠. 적합성, 필요성을 다 충족해. 그러나 이때 그렇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으로 그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서 피해를 보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자, 그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뭐예요?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곡식을 쪼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익이죠. 그래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익은 야, 대포 쓰면 그 논이 날아가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피해를 보는 사익의 위험이 엄청 크죠.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마라. 이 말이 적필상 중에서 상당성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